어, 오랜만에 박정희 기념관을 또 와서 먼저 한 바퀴 이렇게 우리 전시실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그냥 꼼꼼하게 안 보더라도 한 바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현대사가 아주 응축되어 있고 또 박정희라는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그 위상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11기 박정희 아카데미 이제 마지막 강의를 제가 하게 됐어요. 이미 박정희 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여러분들과 쭉 토론을 해오셨기 때문에 뭐 제가 특정 분야의 무슨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나 성과나 이런 거 갖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 아카데미 강의를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제한 없이 박정희라는 이 역사적 거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으로 지금 저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제가 최대한 한 40분, 50분 정도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좋고 질문도 좋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성국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 고성국TV에서 오늘 녹화한 영상을 보내드릴 것 같으니까요. 예, 오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 저희 고성국TV를 통해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토론을 위한 화두를 던진다 그럴까 좀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박정희, 이 역사의 거인 이 박정희,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라는 인물은 우선 아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공인의식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인의식 또는 공적의식, 이걸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던 인물 같습니다. 흔히 이제 정치인 또 대통령 다 공적 인물이고 공적인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개 출발은 사적인 욕망에서 그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나 인간이면 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런 욕망들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적 욕망이에요. 이 사적 욕망, 이것이 정치권에서 표출되면 권력욕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욕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정치가 정쟁으로 굴러떨어지고 오염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인,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이런 사적 욕망인 권력욕을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에 복무하는 그런 선한 순수한 권력 의지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300명의 국회의원 또 대통령을 비롯한 수십여 명의 장관급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리고 광역으로 가면 17명의 광역단체장들이 있지만, 솔직히 이 사람들 중에 권력욕을 넘어서서 권력 의지로 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냐? 뭐 저 별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권력욕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폴리티션, 정치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승화시켜서 권력 의지를 내면화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를 스테이츠맨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이 권력욕을 넘어서서 권력 의지로 그 권력 의지를 내면화해서 평생을 살다간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 지도자는 극히 드물고 귀해서 한 시대에 동시에 두 사람, 세 사람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정말 운이 좋아서 이승만이라는 그 대정치인에 이어서 박정희라는 이 또 다른 대정치인을 갖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의 이 정치 지도자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유일하게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근대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없는 박정희도 없고 박정희 없는 이승만도 그래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또 대한민국의 기둥이었던 이 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의 귀한 존재를 깊이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박정희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공적 의지로 무장된 사람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 영향은 셋째 형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박정희가 평생 존경했던 사람이 박상희라는 사람입니다. 셋째 형. 이 박상희라는 사람은 좌파 남로당 당원이었어요. 이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극단적으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소년 박정희의 눈에는 자신의 사적 이익은 그야말로 도외시하고 오로지 이 민족의 독립, 그리고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공산당 혁명이라는 대의에 모든 걸 바치고 죽은 사람인 거예요. 박정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셋째 형 박상희라는 인물은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인생에 큰 영향을 줬던 박상희라는 인물은 지금의 우리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볼 때는 우리와 적대적인 공산당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처음부터 공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인 인물 박상희를 가장 존경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소년 박정희는 어릴 때부터 개인적 욕심, 나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아주 어린 소년 시절부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이제 교사가 되게 하고, 당시 일제시대 때 이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일본 총독부에 취직해서 관리로 사는 것. 그거 어쨌든 공적이잖아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피하면서도 뭔가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그 교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사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주 엄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당시 학교 교사들이 다 칼차고 학교에 와서
한국말, 조선말 쓰는 학생들 막 징계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저항도 하고 항의도 했지만 그게 이 당시 일본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를 바꿀 수는 없다는 한계에 절망하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이 군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소년 시절에 가장 존경하는 박상희로부터 공적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영향을 받고, 그리고 첫 번째 택한 공적 영역에서의 일이 교사고, 그 한계를 현장에서 여러 번 부딪히면서 또 다른 공적 영역으로 가는데 그게 군인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바로 국방경비대 소속해서 군인의 길을 걷다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적 영역에서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존경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또는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으나 박정희가 적어도 그 인생 전체가 사적 욕망이 동기가 돼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공적 영역에서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는 공적인 인간이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0년간 정치 평론을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 다 직접 만나봤고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깊은 교류를 해왔는데, 진정으로 공적 인간으로 정치 지도자 스테이트맨으로 제가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던 정치인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몇 명 있었는데 거의 없었다고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젊은 시절부터 공적 인간으로서 살기를 원했고 그 목표대로 평생을 살아갔다는 점이 매우 훌륭하고 위대한 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대통령 박정희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진영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때 좌파였던 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그래요. 라고 생각해요. 박정희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주모자로 연루돼서 사형당해 죽을 뻔한 고비에서 김창룡 특무대장이나 또는 정일권 당시 중장이나 이런 박정희를 잘 아는 군 출신 동료 선배들의 구명운동에 힘입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네, 그들이 박정희를 구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가는 유능하다였어요. 박정희 같은 유능한 인간을 우리 군에서 잘 쓰면 되지 아깝게 죽일 필요 있냐. 유능하다는 것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군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장교들이 먼저 죽잖아요. 죽으면서 이제 다시 군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5.16 군사혁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는 그때가 그러니까 아주 젊을 때거든요. 1917년생이 1947년이면 30살, 31살 이때 좌익운동에 투신했다가 비밀당원으로 활동했다가 잡혔다가 감옥 갔다가 사형당할 뻔하고 막 이런 걸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대 초반에 그 겪었던 박정희의 그 경험은 그야말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45, 46, 47, 478에 거의 내전과도 같은 그 이념 전쟁도 겪었고 빨치산의 반란도 겪었고 6.25 전쟁도 겪었고 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렇게 해서 그냥 역사에 이름 한 자도 못 남기고 쓰러질 수 있었던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박정희가 겪었을 이 이념적 어떤 혼란과 방황, 그리고 마침내 한때 몸담았던 이 좌익의 사상을 버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우파로 전향하는 과정, 이 과정이 저는 앞으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진짜 제대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눈 감고 외면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역사적 전환의 과정인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역사적 영웅이 한때 좌익에 몸담았다가 또 그 잡혀서 죽을 뻔하면서 그 사상의 변전을 통해서 새로운 우파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는 과정, 이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았던 그런 아픔들입니까? 저는 이런 데 있어서 정직하고 당당해질 수 있어야 진짜 자유우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과정을 거쳐서 박정희라는 이 우파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좌파를 가장 잘 아는 우파 정치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 사람이 좌익에서 맡았던 역할은 군의 반란을 뒤에서 주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뭐 데모나 한두 번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다 목숨 걸고 했던 군 반란의 수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좌파를 속속들이 잘 알고 좌파의 핵심에까지 가서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박정희 5.16 군사정변이자 미국이, 허를 찔린 미국이 가장 먼저 탐지했던 게 군사정변 지도자가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그자 어떤 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박정희의 이력에 좌익 군사반란의 배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미국이 그야말로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죠. 야, 이러다가 남한까지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박정희를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그 의심,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박정희의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 박정희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박정희는 바로 그런 이 좌파와의 결별 이후에, 또 5.16 군사정변이 직접적 계기가 됐던 4.19 혁명 직후의 그 사상적 혼란을 진압하고 정리하기 위한 군사정변으로 왔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의 포고문 제1호는 공산당에 반대한다,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기념관에 딱 정면에 들어가면 있는 5.16 군사공약 5장의 제1 반공주의입니다. 왜 갑자기 반공주의가 나오냐? 그런 맥락 속에서 반공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반공주의는 탁상공론적 반공주의가 아니에요. 관념적 반공주의가 아니에요. 그가 목숨을 걸고 하려고 했던, 한때 몸담았던 그 좌익 진영과의 결별과 사상적 변정 끝에 첫 번째 대국민 약속으로 내세운 반공주의이기 때문에 이 반공주의에 박정희와 그 세력들은 모든 걸 걸고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 1945년에서 1953년까지 8년간을 좌파들과 전면 투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했는데, 그 이후에 6.25 전쟁의 절반의 승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전쟁은 이제 끝이다.
그리고 사상적 이완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19 혁명 직후에 그 사상적 혼란까지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박정희와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의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이념전쟁의 선포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에서 살고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미 군정이 우리한테 갖다 준 것이긴 하지만 그냥 선물처럼 갖고 와서 우리가 그냥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나라를, 체제를 세우고 여기까지 유지, 지탱,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제1차 이념전쟁에 8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승만이 주도했던 제1차 8년 이념전쟁입니다. 거기서 이승만이 이김으로써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지금의 체제가 비로소 정착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가 주도하는 제2차 이념전쟁이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박정희가 승리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 더 드리면, 이 맥락에서 한마디 더 드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와 있냐? 제3차 이념전쟁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1차에서 지고 2차에서 완전히 열세에 몰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과 이들의 지시와 지령을 받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1차 이념전쟁, 2차 이념전쟁의 패배를 만회하고 마지막으로 한 판 더 붙자고 나선 게 이 제3차 이념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1차, 2차 때 괴멸적 타격을 받고, 그리고 그동안 이자들이 견지했던 이른바 기동전 전략, 지하당 전략을 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전략을 바꿨어요. 80년대 중반 이후에 진지전 전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30년 가까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여러 사회적, 문화적 진지들의 침투해서 자신들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좌파의 진지들이 정교조고 민변이고 참여연대고 민노총이고 민원연이고 민예총이고 그렇습니다. 그자들이 그렇게 우리 사회의 주요 진지에 포진해서 수십 년간 정체를 숨기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냈던 것이 광우병 파동, 세월호 파동,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1차 이념전쟁, 2차 이념전쟁에서 패배한 좌파가 마지막 승부를 걸어서 반격했던 전쟁이고, 이 3차 이념전쟁에 일단 우리가 마치 6.25 때 기습 남침당해서 서울 뺏겼듯이 그 기습 공격을 받고 대통령을 뺏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 문재인 좌파 정권이 했던 짓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욕심사나운 무슨 강남 좌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1차 이념전쟁, 2차 이념전쟁에서 연속해서 패배한 북한 정권과 그 지시와 지령을 받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마지막 대반격을 했던 그런 제3차 이념전쟁의 전초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5년 만에 다시 고지를 탈환하고 정권을 되찾고 지금 그 마지막 제3차 이념전쟁을 우리 자유파의 승리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층 힘을 보태고 모으고
배가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제3차 이념전쟁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을 완승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념전쟁 대전을 끝내야 될 그런 역사적 임무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역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누구보다도 좌파를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응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마치 무슨 부끄러운 옛날 상처처럼 가리고 애써 외면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2차 이념전쟁 시기에 김일성이를 상대로 했죠. 박정희가. 그 김일성이는 60년대는 우리보다도 여러 면에서 국력이 앞섰어요. 국방력도 앞서고 경제력도 앞서고 외교력도 앞서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우월한 체제 능력을 바탕으로 단칼에 박정희를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통령 암살을 기도합니다. 문세강이를 보내서 암살하려고 그러고 김신조를 보내서 암살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대통령 암살을 시도합니다. 전두환까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요즘 김정은이처럼 동해상으로 미사일 몇 발 쏘는 게 아니라 60여 명의 무장게리라를 삼척으로 침투시키고 미국의 프레플로우를 납치해버리고 판문점에서 도끼로 미군을 직접 쳐 죽이고 막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좌파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김일성 집단의 무력 척화 전략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건 오랜 군 생활 경험, 군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박정희만이 할 수 있었던 대비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여러 근대화 시책은 늘 군사 전략적 고려가 함께 있는 시책들입니다. 이를테면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군수산업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군수산업 육성에 들어가잖아요. 군수산업 육성에 들어가는데 군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수산업 단지, 군수산업 업체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군수산업을 할 수 있는 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어디다 할까? 그리고는 전국을 돌아보다가 창원을 선택합니다. 그건 박정희가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그 창원이 왜 창원이냐? 당시에 공군력은 북한이 월등 앞섰거든요. 비행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수산업공단을 만들어 놔도 전쟁이 터지면 북한이 전투기, 전폭기 동원해서 먼저 여기부터 때릴 텐데 그러면 어느 곳이 북한의 전폭기의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냐. 이거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대 공단이 들어갈 만큼 땅은 넓어야 되는 거죠. 그 창원은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원이라는 그 도시를 완전히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산들이 굉장히 높아요. 남산 같은 산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산들로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창원과 부산으로 가려면 이 산의 터널을 뚫은 길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한 전투기의 성능과 실력으로는 이게 내려와서 폭탄 떨어뜨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걸 하기 어려운 고도와 주변 산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창원이 마산 진해 창원의 그 창원인데 그 창원이 바다가 있는 항구 도시이고 한 다른 지경학적인 요소도 고려가 됐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지형지물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근대화를 하든 공장을 놓든 길을 닦든 언제나 북한과 전쟁했을 때 이게 어떤 쓸모가 있냐. 북한과 전쟁해서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혹시 우리의 취약점이 노출되지는 않겠냐. 이런 것들이 늘 주요한 관심으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같은 군사 전략가가 근대화를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진짜로 운이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근대화를 흔히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주요한 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 근대화보다는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김일성 집단의 군사 남침 전략을 봉쇄하고 대비했던 이 군사 전략가로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대화는 쉽게 말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데 이념과 전쟁의 문제는 먹는 문제 이전에 우리 목숨의 문제예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근대화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소농의 집에서 태어났고 당시에 산하 제한이나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기가 들었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든 얘를 떼버리려고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요즘처럼 아무 산부인과나 가서 낙태할 수 있었으면 아마 낙태 당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데도 없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양잿물 좀 먹고 뭐 어떻게 되는 거 또는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뭐 이렇게 낙상하면서 유산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었고 실제로 박정희 어머니는 그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박정희가 안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절대적인 빈곤, 가난 속에서 박정희가 컸어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 국민들 뭐 절대 다수의 염원과 똑같은 염원. 우리도 좀 바꾸지 말고 잘 살아보자. 이 염원을 저는 박정희도 개인적으로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남한만의 그 염원이 아니에요. 북한도 다르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밥에 고깃국 먹이겠다는 게 김일성이가 수십 년간 북한 주민을 속이면서 했던 말이에요. 안 굶고 쌀밥 먹고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는 게 국가 목표였다니까. 그거는 북한은 지금도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경영하게 된 박정희는 그 절대 빈곤을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함께 느꼈던 좀 굶지 않고 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전면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근대화입니다. 다만 이 근대화의 전략을 가지고서는 보통의 정치 지도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 박정희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선택하는 전략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살아본다라고 하는 건 되게 쌀밥을 먹거나 또는 뭐 떨어진 고무신 대신에 운동화를 신거나 낡은 이 바지 대신에 좀 괜찮은 옷을 입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소비재, 경공업 쪽이 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 때는 경공업부터 달려듭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경공업에서 시작하지만 경공업에서 머물지 않아요. 경공업을 거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로 건너뜁니다. 사실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게 뭐 신발을 만들어 줍니까? 뭐 연필을 만들어 줍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포항제철 건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경제 수준에 전혀 안 맞는 망상 같은 거였다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때 비판을 했어요. 자동차는커녕 무슨 변변한 무슨 이런 것도 없이 초가집에서 살던 때에 철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또 경부고속도로도 똑같죠. 차도 한 대 없는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역사적 통찰력, 인문적, 사회과학적 통찰력이 없이는 이게 발상이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과정에서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못 사는 나라 대통령들이 좀 잘 살아보자고 할 때 하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근대화를 하든 뭘 하려면 경공업이든 중공업이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는데 대부분의 못 사는 나라는 일단 미국의 손을 벌리고 미국이 사실상 좌우하는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손을 벌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손을 벌렸어요. 그런데 다른 못 사는 나라들은 그냥 손 벌리는 것으로 끝났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손을 벌려서 시드머니를 최소한 확보한 다음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우리 자력으로 만들어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조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대의문부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을 제 선친도 월남을 갔다 왔습니다. 수만 명 베트남에 보내서 사실은 수천 명이 전사했어요. 거기에 경제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독일에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냈어요. 왜? 못 사는 독일 도와주려고 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돈 조금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공장 하나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못 사는 나라들은 대개 그냥 원조 받는 걸로 끝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원조를 받아서 시작했지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돈을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2년 동안 학생들이 데모하면서 반대했던 한일국교 정상화도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이 후진국 경제학을 연구하는 이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차관이나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해외 송금이 대통령에서 시작돼서 저 밑에 공장을 짓는 이 공장장한테 돈이 내려갈 때까지 한 대여섯 단계가 있는데 이 대여섯 단계마다 다 조금씩 지주문의로 가지고 가는 바람에 위에서 대통령이 100원을 내려보내면 밑에 현장에 도착할 때는 많으면 20원, 보통은 10원 정도 도달하는 걸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밖에서 갖고 온 돈을 나눠 먹는 부패 커넥션으로 나라가 구성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60년,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차관을 들여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 R&D 산업으로 썼는데, 자원으로 썼는데, 대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100원을 갖고 오면 80원에서 85원이 현장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15원 정도가 중간에서 리베이트 형식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5% 정도의 리베이트는 차관을 들여올 때 당시, 지금도 그런데 해외 에이전트 회사들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합법적 리베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뭐 민주공화당 만들어서 선거 이기려다 보니까 정치자금 필요하니까 통치자금 명목으로 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15% 정도. 그래서 이 후진국의 근대화를 연구하는 이 많은 연구자들의 경험적 자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가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었냐. 투명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100원 갖고 와서 90원을 지것들끼리 나눠 먹고 맨 마지막 현장에 10원을 떨어뜨리는 구조니까 이 구조가 자기들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걸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라 전체가 거덜이 나고 모나토리움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된 제일 중요한 요인은 박정희가 돈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가 돈을 안 먹겠다. 그거 결심하고 행동하는데 밑에 부총리가 장관이 어떻게 감히 돈을 먹어? 죽으려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돈 먹다가 죽은 놈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후에 청와대를 들어갔더니 그 수세식 변기에 물 그거 좀 아끼려고 수세식 변기 물통에 빨간 벽돌이 2장 들어가 있더라. 그만큼 물을 덜 쓴다고 했더라더라. 또는 18년간 통치한 대통령이 마지막 죽고 나서 집무실에 남긴 그 비밀 금고. 보통 독재자들 보면은 수천억에서 수조 원씩 스위스에다가 맡겨놓고 도망다니고 하잖아요. 그 금고를 열었더니 6억 얼마가 있더라. 쓰고 남은 통치자금이 6억 얼마가 있더라. 그거 전두환이 박근혜한테 이게 아버지가 쓰고 남긴 통치자금이니까 영예께서 생활에 쓰시라.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인 거야. 지금 그 좌파들이 박정희의 자금이 비자금이 스위스에 뭐 수천억이 있다더라 온갖 소리를 다 했으나 아직 확인된 건 하나도 없어. 나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청렴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 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 시스템이 깨끗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차관이건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이 핏값이건 독일 광부 간호사들의 그 정말 고통 어린 이 노동의 대가는 들어오면 그게 어쨌든 포철을 만드는 데 쓰이고 경부고속도로 까는 데 쓰이고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한 4, 50분만 떠들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50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흔히 박정희가 다 잘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독재는 좀 그렇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독재가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종류가 무지무지 많아요. 독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는 독재도 있고, 문재인이 독재 같은 거. 겉으로는 다 절차 지켜가면서 실제로는 어느 독재자보다도 더 흉악한 독재를 저질렀어요. 이런 연성 독재도 있는가 하면 정말 무대뽀로 하는 독재도 있어. 그런데 우리 정치학자들은 이 독재 체제를 독재라고 그러지 않고, 독재는 정치적인 용어예요. 학문적 용어가 아니야. 이것을 권위주의 동원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자원과 국민을 동원하는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원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원 체제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배제적인 동원 체제. 그러니까 exclusive
exclusive mobilization regime이라고 합니다. 배제적인 동원체제. 이건 뭐냐? 소수의 자기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동원체제야. 그러니까 국민 절대 다수를 적으로 돌리고 동원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동원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동원체제야. 배제적 동원체제. 가장 나쁜 동원체제. 그런데 같은 동원체제라도 인클루시브한 동원체제가 있어요. 융합적 동원체제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이건 뭐냐? 국민과 자원을 동원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동원하는데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체제 내로 들여놓고 동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 다 동원체제. 그러니까는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무시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재라고 할 수 있으나, 배제적인 거냐 융합적인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른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동원체제, 유신체제는 어떤 체제였을까요?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전략적 고민 끝에 그래도 돈 6억 달러는 확보해서 내가 고속도로 놔야지 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는데, 그 뜻도 몰라주고 2년 동안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게 6.4 학생운동입니다. 그때 그 고려대학교에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6.3 학생운동 앞장에 섰다가 감옥을 가게 됐던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과가 그때 6.3 학생운동으로 감옥 갔던 전과가 있어요. 8개월 살았나 3개월 살았나 모르겠는데 그때 많이들 갔어요. 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체제에 반대한 전과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아예 해외도 못 나갈 때 이런 전과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외를 나갑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열심히 해서 현대건설 취직을 해서 중동에 가야 되는데 이게 여권이 안 나와서 못 간다. 이 억울하고 어려운 사정을 이명박이 당시 청와대에다가 탄원서를 써요. 당시에 비서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대통령의 용병술이죠. 비서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읽어보고 민원 담당 비서가 읽어봤겠죠. 이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보셔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개통을 밟아서 대통령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6.3 한일 국교 정상화를 그렇게 반대했던 고대 총학생회장이야?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열심히 살려고 하네? 그런 애는 우리가 지금 도와줘야지. 대통령 특명으로 패스포트가 나가요. 그리고 중동에 나갑니다. 그게 이명박 신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융합적 동원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융합하는 거잖아. 포용하는 거잖아. 자신을 반대해서 감옥까지 갔던 자도 대통령이 어쨌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해보다도 저는 이제 76학번입니다. 대학교 7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외과를 들어갔는데 제가 고려대학교 정외과를 지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데모를 잘하는 대학이라서. 저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다 서울대를 가지 고대 정외과를 가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은 데모 잘하는 고대밖에 없다. 고대에서도 제일 데모 잘하는 게 정외과니까 나는 거기 가서 박정희 독재와 싸우겠다.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엄청난 탄압이 있었겠죠. 탄압이 있었어요.
고려대학교가 위치한 성북구의 성북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1명, 제가 살던 연희동 서대문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1명, 서울시경에서 담당 형사가 1명, 경찰관 3명이 저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데모하러 가겠다 그러면 못 가게 한 게 아니라 데모하는 현장까지 같이 데려다 줬어. 그리고 데모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잘못돼서 다른 형사한테 잡혀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보호를 해줬어요. 저는 유신시대 때 박정희 정권의 개라고 이 조롱받고 놀림받던 그 경찰에 의해서 한편으로 감시당하고 한편으로 보호받으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당신들도 도대체 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왜 내가 데모에서 지금 파출소 끌려가게 생겼는데 당신들이 왜 풀어주냐? 그 사람들이 답변이 이랬어요. 우리가 받은 지시는 고성국이라는 자가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쓸 제목이라고 생각하니 잘 감시하고 잘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가 당신을 감시하지만 동시에 보호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 당신이 엉뚱한 데 끌려가서 고생 안 하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거 우리 의무로 그걸 다 하지 못하는 거다. 그 경찰관이 저한테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융합적 동원체제의 모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사람 사랑, 인재 사랑 아주 유별나잖아요. 비록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자라도, 야당이라도, 또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결기 하나 가지고서 맨날 데모하는 저 고성국이 같은 인간도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쓸 제목이 될 수 있다면 보호하고 키워주고 지원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이에요. 그 철학이 비록 동원체제지만 그것이 배제적 동원체제가 아니라 융합적 동원체제로, 그래서 크게 사람들이 많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동원체제를 운영했던 그 진짜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독재자 맞는데 선거를 없앴으니까 체육관에서 막 대통령 계속 해먹었으니까 독재자 맞는데 그 독재에 수많은 종류가 있고 형식적으로 선거를 치렀으나 가장 포악하게 날뛰는 위장된 이 독재가 있는가 하면 박정희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독재를 하나 최대한 국민 절대 다수와 함께 가려고 했던 융합적 동원주의자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아직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뭐 학계를 떠난 지 벌써 30-40년 돼서 학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저는 학자들이 너무 게으르다는 생각을 이럴 때 합니다. 왜 이런 멋진 연구를 왜 좀 본격적으로 못하냐. 어쩌다 제가 학계 비판으로 얘기를 끝을 맺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질문 기탄 없이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 남았어요. 지금 3시니까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 드릴게요. 네. 마이크 좀 드릴게요. 지금 독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정부 사람들이 군사 독재다, 무슨 독재다 이러는데, 그 독재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이 정치인들을 기업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기업의 기업을 흑자를 내고 이득이 내야 되고 이제 복지 향상을 하게 해야 되고, 이 정치인들도 말 그대로 대통령이 계약직, 5년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나머지들도 그 자기 임기 내에서
국가 경영을 해가지고 국가에 그 득을 내고 뭐 이제 또 그 안에 또 이제 그 희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뭐 말 그대로 뭐 경부고속도로 무슨 터널 하는데 몇십 명씩 죽었는데 이거 뭐 사람 인명이 저기 막 소중하니까 뭐 그거 다 그만둘 수도 없고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으니까 네, 굳이 그러자면은 이제 독재라는 걸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것 같지만서도 국가 경영이나 이런 걸로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독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알겠어요. 네. 저는 독재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라고 논쟁하는 것은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동안 그냥 딕테이터십, 독재, 밀리터리 독재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박정희 체제 18년은 그런 상투적인 그런 또 세속적인 분류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독재냐 민주주의냐 이건 정치적인 구호고 실제로 체제의 성격을 동원주의 체제, 조합주의 체제 이런 방식으로 실체에 접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말씀으로 제가 대신할게요. 또 다른 주장과 의견 받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해도 됩니까? 네, 엉뚱할수록 좋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 차범근 선수가 네. 차범근 선수가 차범근. 네. 예. 후세들을 한강에 여기 캠프를 만들어서 잘 기르어서 박지성이나 손흥민을 만들어내는 구조라면은 네. 육군사관학교나 경기고등학교에 30년 후에 정치 지도자를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혹시 국가적으로 아젠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예. 좀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1960년대는 그 군 조직이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보다도 더 모더나이제이션이 돼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그 탄생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탄생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미국에서 군 장교 트레이닝을 받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장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 장교 장성은 영어를 원주민 수준으로 한 영어 장성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대화되고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분야가 군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당시 개발도상 국가들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의 직업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군 직업주의는 이게 군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사회에서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특별한 직업적 특성과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군이라고 하는 집단은 당시에 어떤 집단보다 지금은 아마 삼성 비서실이 뭐 또는 IT 산업에 어디가 제일 그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그 어떤 민간보다도 육사의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군이 뭔가 역할을 하고 60년대 이후에 근대화 과정에서 보통 보면은 왜 육군 중령 출신이 장관을 한다 뭐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야 무슨 육군 중령이 어디 장관이냐 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고 엘리트들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 엘리트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근대화와 박정희 정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차범근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미래의 동량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질문이세요. 저는 옛날의 경기고등학교였다면 30년, 40년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저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마지막 시험으로 들어간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저는 3년 동안 우리 경기고등학교의 그 교사, 선생님들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자기 후배와 제자를 키웠기 때문에 3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냐? 호연지기를 키우는 교육을 받았어요. 한겨울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겨울에 영어 선생님이 야, 다들 우통 벗어 하고 선생님부터 우통 딱 벗고 야, 삼천공원까지 뛰어갔다 온다. 그게 영어 수업이에요. 이렇게 해도 어떤 학생도 어떤 학부모도 아니 입시 놔두고 무슨 짓이야 라고 어떤 학부모도 학생도 불평 불만 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경기고등학교는 시험에 그 감독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도 저는 그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을 감독한다는 건 학생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기 애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쪽팔리게 컨닝 했겠냐고요. 차라리 백지를 내고 말지. 저는 720명 정원에, 한 학년이 720명인데요. 720명 정원에 712등으로 졸업했는데요. 제 밑에 그래도 8명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 8명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적당하는 바람에 제가 실질적인 꼴찌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는 컨닝하지 않았어요. 컨닝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컨닝하지 않았어요. 그건 쪽팔리는 것이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키워주는 게 인재 키우는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한 것이기는 하나, 고교 평준화, 중학교 평준화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의 동량으로 클 수 있는 이런 학교 시스템이 없어진 데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 점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에 제일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 모교 경기고등학교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학교 시스템으로는 20년, 30년 영재를 키우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서울대 경제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요새 1지망, 2지망 한 서너 군데 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 정치학과를 입학하고 또 중앙대 약학과를 동시에 입학을 했다고 칩시다. 요즘 학생들이 어디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중대 약학대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MZ세대의 정말 개성이라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지만, 동시에 도대체 이런 애들한테 네가 먹고 사는 거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라를 어떻게 좀 걱정해봐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교육 제도로는 3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의 이 시스템 하에서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없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게 마스시다 정경숙 같은 거를 민간에서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마스시다라는 기업인이 기업을 일가를 이룬 다음에 일본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영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마사시다 정경숙입니다. 정치경제학교. 2년 과정이고 100%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주면서 학생들을 한 학기에 10명에서 15명을 뽑는데 뽑는 자격은 사회에서 근무하고 일하다가 온 사람을 첫 번째 요건으로 합니다. 그냥 대학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2년간 마사시다 정경숙에서 월급 받으면서 공부해서 배출을 하면 이 학생들이 뭘 하든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사시다 정경숙이 문을 연 지 지금 한 45년쯤 됐을 텐데요. 30년 만에 마사시다 정경숙 출신의 총리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마사시다 정경숙 1년에 15명밖에 졸업생이 없어요. 그 마사시다 정경숙 출신의 중의원, 참의원, 국회의원입니다. 한 40~50명이 배출됐습니다. 여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자기 성향이 다 다르니까 보수 자민련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저 공산당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사시다 출신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계 입문을 해요. 총리가 나와요. 이런 방식은 우리 기업인들도 사실은 욕심을 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파스텔로 회장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족사관학교를 만들었던 셈이고, 또 가장 먼저 이 일을 했던 것은 성경의 최종원 회장입니다. 성경 장학금이 가장 먼저 이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조건 없이 주어지고 그 연장선에서 장학 퀴즈가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이 장학 활동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도 아예 운영하잖아요, 삼성이.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런 활동으로는 마사시다 정경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사시다는 기업을 접고 남은 인생 모두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지금의 마사시다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기업의 그런 장학사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집어넣겠다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기업 활동의 연장선에서 한 거죠. 이 차이가 지금의 마사시다와 그렇지 않은 장학재단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고 30년 후에 한국의 미래 동량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고성고TV를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현업에서 물러나게 되면 전 이거 하려고 물러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에 어르신. 네. 제가 정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혹시 강대님한테 욕이 된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면은 함석헌 씨나 장준하 씨가 최고의 리더이면서 지식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그 포용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이 노력을 하셨다는데,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했던 아주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있었으며, 두 번째 질문은 박사님이 대학 시절에 유신 체제 반대에 선동을 하셨다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도입하게 된 원인을 알고 데모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아주 멋진 질문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저는 그때 박정희가 독재를 연장하려고 유신체제를 도입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제대로 잘 알고 투쟁한 게 아니죠. 이제 정치학자로서 그동안 박정희 체제를 쭉 연구하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신체제는 1972년에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유신체제 도입에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는 게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1970년, 71년에 북한이 김일성 유일 사상 체제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노동당의 강령에 딱 박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부터 보통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나라의 공산당 체제와는 전혀 다른 1인 우상화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일성 중심으로 모든 북한 사회가 재편됩니다. 그 김일성과 맞짱을 떠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와 맞짱을 떠서 이기려면 4년마다 선거하고 뭐 때때마다 국회가 물으면 가서 답변하고 하는 체제로는 이게 승산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단행하게 된 가장 주요한 배경이었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이해를 제가 못했죠.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도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71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전 끝에 간신히 이겨요.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를 여러 번 치렀는데 64년에 민정이양하고서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이 하고 붙어서 15만 표를 간신히 이깁니다. 당시에는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다 이기고 경남 경북에서도 다 이기는데 충청도하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차이로 쳐요. 그래서 1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려웠던 선거가 71년 선거입니다. 그때 김대중을 상대로 했는데 악정고투 끝에 94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4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71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4년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신체제를 그 다음에 72년에 단행을 했냐 말이에요. 치러 보니까 71년 대선과 같은 식의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면 나라가 망하겠다고 대통령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치자금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무제한으로 돈을 만들어서 갖다 뿌릴 수도 있는 선거였고 무슨 흑색 선전을 해도 해명할 시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어요. 박정희 후보 측에서도 김대중을 향해서 그런 공격을 했지만 김대중 쪽에서도 박정희를 향해서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윤보선 때나 김대중 때 박정희가 받은 가장 집요하게 받은 공격은 뭐였냐? 박정희 좌파였다는 거예요. 박정희 형이 박상이었고 빨갱이 두목이었고 박정희도 빨갱이 남로당 비밀당원이라 갖고서 대한민국 정복시키려고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전향해서 동지들 팔아먹고 목숨 구한 사람이다. 이 공격을 윤보선이 집요하게 했습니다. 김대중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선거가 정말 진흙탕 선거가 되고 힘든 선거가 됐고 그런 선거를 또 치러서는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신체제 단행의 두 번째 직접적 요인이 됐다고 저는 그 후에 정치학자로서 연구를 하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20대의 제 감성과 이 결기로 생각하면 그 당시 유신체제가 이런 이유로 단행됐다고 알았다 하더라도 제가 데모는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없앤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라고 저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모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깊이 알고 제대로 된 데모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적 동원체제였다면 왜 함석헌이나 장준하 같은 사람을 껴안지 못했느냐. 이 껴안는다고 하는 게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야당 정치인이 야당으로서 의회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 언론인이 종교인이 언론인 종교인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껴안고 가는 겁니다. 배제적 동원주의는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언론인이건 정치인이건 일단 생물학적 말살을 하려고 하는 게 배제적 익스크루시브 동원 체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생물학적인 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배제적 동원주의는 아니었다. 100% 퓨어하게 융합적 배제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그 통치체제의 특성이 인클루시브한 융합적 동원주의의 속성을 갖고 있다. 개별 사안에 있어서 일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설명드린 그 융합적 동원주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또, 예, 그러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은 경험됐지만 유럽이 무너지고, 네. 그다음에 암만 뭐 그람시의 그 진지론이 이 나라를 점령을 했나 그러더라도 이 좌빨이 계속 준동안 되는 게 지금 국력에 차이는 우리나라가 싸우지도 않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북한 애들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60대 이상으로. 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반건의 기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좌빨이 이렇게 준동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어요. 예. 예. 그거를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어떤 인식, 사회적인 인식, 정치적인 생각 또는 이념적인 정향 이런 거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형성되냐?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생각이 형성이 되냐? 이것을 이제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 사회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세상에 나서 그냥 엄마 전반 알던 그 어린애기가 점차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가족을 인식하게 되고 친구를 인식하게 되고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아, 이 사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마침내 자신의 정치의식과 이념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사회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정치사회화 과정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냐? 15세에서 25세까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경험적으로 이 정치사회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여러 실험과 경험의 관찰의 결과예요. 15세에서 25세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우리 뇌는 18세에서 21세까지가 제일 활발하게 작동한다 그래요. 21세 이후부터는 뇌가 늙어가기 시작한다 그러죠. 그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시간을 전후해서 15세에서 25세간의 10년이 나의 정치와 이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 사회 의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이 시기에 10년 동안에 어떤 데서부터 영향을 받냐 내가. 그러면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같은 종교 집단, 네 번째 사회적 정치적 경험을 함께 한 동지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직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울려 살면서 영향받잖아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영향받고 교회 목사님한테 영향받고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영향받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한테도 영향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정치사회화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를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릴 때 어떻게 영향받냐.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받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험적 연구가 계속 축적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역동적으로 막 변화 발전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집단이 바뀌었어.
어디로 바뀌었냐? 처음엔 가족이었다가 친구 또래 집단으로 바뀌었어. 그러다가 한 20여 년 전부터는 어디로 바뀌었냐 하면 공통의 사회적 사건, 정치적 사건을 함께 경험한 또래 집단들로 바뀐 거예요. 이 집단 간의 공동의 집단적 경험이 그 사람의 정치의식, 사회의식을 만드는 데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나이가 15세에서 25세인 거야. 그러면 광우병, 미국 쇠고기 먹으면 죽는다 했던 그 광우병 사태 있잖아요. 그게 2007년 8년이었죠. 그럼 2008년에 10살에서 25살이었던 사람, 2008년에. 그럼 지금부터 15년 전이잖아. 그러면 15년 전이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25살에서 40살. 이때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은 바로 가장 정치 사회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광우병을 겪은 거야. 그 광우병에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는 그 무서운 괴담들에 젖었던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전교조가 극성을 부리던 때는 그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995년.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40대에서 50대가 바로 그 전교조에 의해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야, 사실은 북한이 내려온 게 아니라 남한이 쳐내려간 거야 라고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치 사회화가 됐기 때문에 그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이 어떤 정치 사회화 과정이든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받아들이는 정치 이념 지향을 갖게끔 교육이 됐어요. 교회 가도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학교 가도 또래 집단도 공동으로 경험한 것도 근대화와 반공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발생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각 진지 좌파들이 수십 년간 노력해서 장악한 진지에 의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시민사회에서, 각종 언론단체에서 끊임없이 좌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사건, 사고들을 함께 경험하게 만든 거죠. 그게 광우병이고 그게 세월호고 그게 박근혜 탄핵입니다. 한밤에 촛불 들고 수백 명이 모여도 수만 명 모인 것처럼 막 이 광기와 같은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건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 정립된 사회주의 예술론의 핵심입니다. 불을 들게 해요. 밤에. 그것이 사람들을 흥분케 만든다. 비록 우리가 소수지만 다수로 착각하게 만든다. 벌금 대낮에 집회할 수 있었고 그동안 다 벌금 대낮에 했어. 왜 갑자기 박근혜 탄핵 때 촛불이 나왔겠냐 말이야. 우연히 나왔을까요? 이건 철저하게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좌파 사회주의 선전선동 이론에 입각해서 행동한 겁니다. 지령을 받았던 자기들이 알아서 학습을 했던. 그런데 그 강렬한 기억을 10살에서 25살짜리 애들이 함께 경험했다고 칩시다. 박근혜는 마녀고 우리 애들을 죽인 사람이고 하면서 그 촛불 속에서 그 깊이 가슴에 각인이 됐다고 치면 이 애들 2016년 17년에 10살 25살이었으니까 지금은 20살 35살쯤 됐겠네요. 이 얘네들의 그 가슴에 깊이 각인된 그 집단적 체험은 웬만해서는 사라지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25% 정도가 있는 겁니다. 죽어도 나는 조국이고 이재명이야. 죽어도 나는 문재인이야. 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25% 정도가 되게끔 좌파 입장에서는 확대, 발전, 팽창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은 걔네들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패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싸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세련돼야 돼요. 세련돼야 된다. 박정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60년대와 70년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들은 박정희는 누군지 모르지만 변호인이라는 이상한 영화를 통해서 노무현은 신격화하고 있는 세대인 거야.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김대중을 신격화하고 있는 세대인 거야. 박정희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들에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 무작스럽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들의 감성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의 대안적 감성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무식해서는 이념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무식해서는 이념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예, 여러분들이 그 유식하고 유능한 이 자유파 전사로 우리 박정희 아카데미 수료를 하면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